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5분이 됐으니까, 원래 예정 된 시간보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네. 윤교 독도 제21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꾸역꾸역 벌써 21차까지 왔습니다. 네,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있는 박철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토크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포스터에 이미 공유된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저희 이번 북토크는 두 권을 상호 관련, 그 내용이 관련성이 있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각각 두 분의 각각 한 분의 그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두 권의 책은 각각 첫 번째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번역서고요. 두 번째는 내전, 대중혐오 법칙,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경희대에 계신 김선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했고요. 그럼요. 예? 이게 예. 제가 이건데? 그래? 어이구. 그러면 그런가요? 제 포스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아니, 그 옆에 보면 예. 그 위에 예,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지금문으로 돼 있지 않아요? 김선일 경희대 이렇게. 그 내전, 대중혐오 법칙 이거는 사병도 조선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으로 두 명이 토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지금 뭔가 좀 계속 저희 약간 좀 차고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동시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 혹시 그 내전 대중혐오 법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안 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뭐 관련된 책 두 권을 하기로 했는데 우연찮게 그 선생님들 두 분이 둘 다 그 내전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한 권만에 대해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내전 대중혐오 법칙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 이번에는 그 한 권에 즉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김선일 선생님께서 아마 준비하신 그 토론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공유를 먼저 하시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호스트를 김선일 선생님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있는 김선일이고요. 인계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공은 비교 정치고 최근에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뭐 때마침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바바라 월터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사실 뭐 학자긴 하지만 그래도 학자보다는 아무래도 그 프랙티셔너에 좀 더 가까운 분입니다. 이 책 자체는 그렇게 독창적인 어떤 이론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그 여러 연구들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시점에 책을 써서 그야말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출판된 시점이 2022년인데요. 그 캐피털 힐 어택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내전과 관련된 기존 이론들을 그 미국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아주 시적절하게 출판을 했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그 빨간 띠지를 책에 있는 그 빨간 띠지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만 한국의 상황과도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아떨어져서 많이 틀린 책으로 보입니다. 그 바바라 월트라는 분은 그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정치폭력, 내전, 테러리즘과 관련된 연구가 실제로는 뭐 많은 그 정부 용역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정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좀 더 그 재밌는 얘기는 사실 그 바바라 월터가 이분이 그 테드에서 하신 그 톡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요 주소로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아주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이 지금 내전에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의 등장과 정치 폭력의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1월 6일에 그 일군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그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제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그 미국인들,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놀라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내전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에 관련된 그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그렇다면 내전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내전이라는 건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 내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이 이론이 제시가 됩니다. 그 많은 연구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Fear of Waiting의 그 연구에 많이 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가 사실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그렇다면 내전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존 연구들이 그 많은 이 엠피리컬하게 그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뚜렷한 상관관계 있지 않다라는 그것이 밝혀졌으니 굉장히 그 재밌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그 내전과 관련된 그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역설적으로 이 민주주의 제도, 특히 국가 형성과 그 민주주의라는 것과 오히려 더 연관관계가 높고, 다시 말해서 민주화 이행 후에 내전 가능성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뭐 불평등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 그 내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존 연구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사실 민주주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가 내전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높다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 민주화와 내전이 어떤 동반선장하는 굉장히 그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 근저에 있는 그 논리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승자 집단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외된 패자 집단이 거기에 챌린지를 하거나 이제 라이벌들을 형성하게 되면서 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애노크라시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노크라시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있는 어떻게 이행 단계에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독재도 아니고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닌 상태. 이게 일종의 아노크라시라고 좀 부르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내전이 발생할 수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처음에 초창기 이쪽 그 밑에 이 X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평을 보시면 이게 일종의 그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높은 국가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가 이제 그 안정화되는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로축은 그 무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초창기는 그게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어떤 때냐면 국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무언가를 놓고 싸워야 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의지도 생기고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주권이라는 걸 놓고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전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국가 형성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서 급격하게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의 발생 가능성은 민주주의와 국가 형성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아노크라시 특히 그 독재적 특징보다 민주적 특징이 더 많은 상태가 내전에 취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 국가 형성이 이제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이때쯤 되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선거도 정적 궤도에 오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내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에서 만약 민주주의가 약간이라도 후퇴를 하게 되면은 내전의 가능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역시 폭발적으로 급격하게 내전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반대로 이렇게 후퇴를 조금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에 선출된 지도자가 어떤 민주주의의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경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났고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순간 내전 가능성이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데 과연 여기서 내전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의 폭발적인 증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노크라시 상태에서 그 내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그 책들에서 다 다른 논문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선출 지도자가 민주주의의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민주화 이후 초창기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강한 지도자와 법 질서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건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파벌, 그 팩션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이것이 그 내전의 가장 중요한 징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팩션이라는 것은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가 되는데 특히 이 팩션이 어떤 정체성, 종교라든지 종족이라든지 바뀌기가 힘든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닌 어떤 주어진 어떤 정체성에 기반한 파벌이 등장했을 때 이 파벌을 정치가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이 등장했을 때 내전 발생 가능성은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벌이 초파벌의 경우 슈퍼팩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종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계급 뭐 이런 지리적 조건들이 함께 공유되는 어떤 파벌이 등장했을 때는 전쟁 발생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뭐 거의 확실히 내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그 촉매 중에 하나가 바로 종족 사업가가 이때쯤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촉매가 바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들. 뭐 트럼프의 어떤 그 트위터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 파벌의 형성과 이후 파벌의 정치화 그리고 이어지는 내전의 발생 가능성에 촉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그 장을 써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아랍 스프링 때 그 이후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내전의 양상들은 그 페이스북의 확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어떤 내전의 발생 과정을 좀 더 보게 된다면 바로 그 누가 내전을 일으키는가 그 일으키는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이 등장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주어졌던 권력이 약화될 때, 즉 지위 격화를 경험했을 때 내전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선거의 결과로서 원래 이 지역을 어떤 특정 어떤 국가가 됐건 아니면 그 정치적인 공동체를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단이 민주화의 결과로 배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지위 상실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실감이 바로 그 내전 촉발의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토착민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한때는 지배적이었으나 쇠퇴에 직면한 집단 이 사람들이 그 외부자를 어떤 적으로 돌리면서 내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 즉 선거를 통해서 지위 상실을 경험한 것. 인구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기존 토착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 격화를 느끼게 되고 이 지위 격화가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반대하는 반대해서 내전까지 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를 뭐 중간중간에 들고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백인 노동자 계층 같은 경우에 그죠 이 어떤 미국의 주인이라고 느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인종에 대해서 그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이게 되면 이제 그 내전의 가능성, 그 내전이라고 할 때 그 반대 세력으로서 뭉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부분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아예 민주주의가 없다라 민주주의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나마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이런 그 극단적인 양극화라든지 갈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한 파벌주의의 등장도 아주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배제된 토착 집단이 그 주요 행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기존 체제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을 때 특히 선거가 이것을 확인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의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선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선거 결과라는 건 특히나 그 다수 대표제 하에서는 또 인구가 사실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체성에 기반한 파벌들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라는 건 사실 너무나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체제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순간 이런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 결과 폭력적인 그 대결로 진화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태 아노크라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 그 경험적인 연구들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가 진행되고 선거로 어느 정도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그 경쟁을 시작할 단계에는 그래도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 평화적인 저항과 시위가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실망들 했겠죠. 선거 결과에 실망하겠지만 그 새로운 정권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 처음엔 대부분의 경우 평화적인 저항을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평화적 저항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서 새로 정권을 잡은 집단이 반대 집단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을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평화 시위에 대한 성공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다면 저항하는 세력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 평화 시위의 성공률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1990년대 한 65%의 성공률을 보였다면은 2010년대에 오게 되면은 3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즉 양극화가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체제가 어떤 저항과 시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폭력 사용의 어떤 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그 아노크라시 상태에서의 선거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임과 동시에 그 절망을 아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수대표제라는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승자 독식 체제고 거기 국가에서는 이것은 뭐 너무나도 뻔해지는 거죠.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쪽으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수대표제가 내전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측면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경험적인 연구들은 1960년에서 95년 사이 내전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대통령제 또는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그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그 다수대표제였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수대표제와 어떤 파벌주의가 결합한다면 사실 극단적인 대결, 그 내전의 상태 이후에는 이것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 연구에서도 그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뭐 다수대표제와 그 대통령제에서 주로 그 내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 내전의 촉매가 어떤 것이냐,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내전의 촉매는 뭐 너무나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이들이 어떤 그 급진화의 어떤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 스스로 어떤 독재를 이제 지원하는 그 너무나 쉬워진 거, 그 가짜 뉴스가 퍼져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파 포퓰리즘이 특히나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전의 촉매로서
뭐 아주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간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2010년대 이후 아노크라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소셜미디어의 보급에 따라서 굳이 거리를 나가지 않아도 거리에 편안히 앉아서 스스로 급진화되고 있고, 이 급진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극단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극단적인 대결의 양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은 어떤 것인가? 미국의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폴리티라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질을 평가하는 그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스코어에서 그 평가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정부 통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행정부가 얼마나 시민이라든가 다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가, 그리고 정치 참여가 얼마나 개방되고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의 선출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이런 모든 지표에 있어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 표는 그 Varieties of Democracy Index인데, 그 VDEM 인덱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어떤 증가를 60년대 이후, 이때는 민권 운동이 한참 뭐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뭐 발달했을 때인데, 그 이후로 그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이후 아노크라시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지표들이 미국을 부분적 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비해 내전 발생 가능성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생각하시면 3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체성 정치가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나 인종,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정체성 정치가 심각하게 강화가 되고 있고, 또 파벌주의도 또한 뭐 강화되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뭐 트럼프가 트위터, 그 이후 뭐 X를 활용한 것을 생각하시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조건들 하에서 미국은 뭐 당장이라도 내전이 일어나도 정말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내전으로서의 단계에 대해 가지고 하지만 그 내전이 어떤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바로 그 내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전으로 가는 길인데요. 먼저 그 처음에 내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그 경쟁하는 집단들, 그리고 갈등을 빚게 되는 집단들이 생기는데, 이 집단들을 먼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그 나름대로 처음에는 특별히 어떤 뭐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다름, 즉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어떤 분류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지고 상징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집단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다, 그 사람들은 뭐 예컨대 이민자들은 어떤 집단이다, 어떤 평가가 들어간 상징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엔 그 상징의 바탕을 두고서 차별이 진행이 됩니다. 그 차별의 결과는 어떤 그 집단이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비인간화 단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 비인간화된 집단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기 위해서 나름 이 반드시 스스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결과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뭐 준비 단계가 있고, 다음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절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끝에는 이제 그런 것을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미국은 이 단계를 가고 있느냐? 뭐 저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결국은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물러났고, 1월 6일에 폭동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뭐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 정권이 어느 정도 그 정권을 연장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202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는 그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사례가 나오면 그런 걸 가정해서 쓴 그 표현이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이런 공포나 어떤 이런 것을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된 연구가 있으나, 이것은 이 책에서도 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병 교수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연구일 텐데, 이게 포아와 멍크가 한
아주 그 연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뭐 다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서베이를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뭐 여러 그 웨이브에 따라 여러 번 하는데 그 80년대나 90년대 주로 했던 이 서베이의 목적은 이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왜 비민주주의적인가, 왜 저 나라들은 민주화가 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서베이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 권위주의 지표를 좀 많이 좀 물어봤는데 뭐 예컨대 권위주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이 뭐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뭐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등등을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런 문항의 공통적인 목적은 민주화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이 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서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진행은 한 거였죠. 하지만 이 문항을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그 진지하게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그 높은 권위주의 성향에 대해서 가지고 그 권위주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 성향 아시아 국가들에 내재된 어떻게 보면 그 유교와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권위주의 때문에 이 나라들이 민주화가 좀 더디고 민주화가 되더라도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서구에서 등장하고 있는 뭐 극우주의라든지 극우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에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서베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서 서구 국가들을 봤더니 서구 국가에서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 성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그러니까 70년대생들, 80년대생, 90년대생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 아주 뭐 충격적인 결과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는 다 했는데 그냥 뭐 안 봤던 거죠. 미국이나 뭐 서구 국가 다 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 근데 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니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후 세대 전쟁을 경험하고 이런 그 세대들 베이비 부모들은 특히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특히나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후에 그 코호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전반적인 서구국가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었고 이런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우파 급진주의자들은 어떤 좌파 급진주의들, 특히 그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나타났던 그 좌파 급진주의에 대해서 공포를 이제 확산시켰고 실제로 그 소수의 그 조직된 무장 단체들이 서구 국가들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사병들이 밀리샤들이 이제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증가에 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권위주의 성향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더 재밌다라고 해야 되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 자체가 그 군사 독재에 대한 지지 성향도 아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 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Army Rule이라고 그 빨간색 표입니다. 이게 뭐 대부분은 사실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이제 그래서 쿠데타를 벌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어리 그것도 있고요. 예. 이런 숫자들이 사실 굉장히 작았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사실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군대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저 굉장히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가지고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 민주주의 지표들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노크라시 상태의 미국에서 아니면 아노크라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더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법치.
법치의 확립입니다. 법적 절차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다음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같은 나라에서 법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것. 즉 법이라는 게 공평하거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실질적 투표권이 많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지금 뭐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소수 계급, 소수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이 없고요. 특히 뭐 흑인과 같은 경우, 유색인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질적 투표권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표현과 결사가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미국은 언론 자유 지수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즉 공공 서비스의 질과 행정 조직의 질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인데, 국가가 이제 긴축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졌고, 따라서 그 국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즉 국가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할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처음에 보여드린 도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단선적인 어떤 정치 발전과 퇴행을 겪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쎄 이 패턴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선적인 정치 발전과 퇴행을 겪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겪었던 그런 나라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해서 아니면 동아시아의 등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도 과연 이것과 같은 패턴을 겪을 것인지, 즉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 같다고 해서 과연 퇴행했을 때 과연 동일한 결과를 공유할 것인지, 그래서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즉 다른 민주주의의 퇴행의 이 요건과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아마 국가별로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점, 그것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의 목적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짜맞췄다는 좀 느낌이 좀 들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과연 여기서 바로 읽어내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지, 이 책의 표지에 더스커버에 이제 두 개의 추천서가 있는데 최진영 선생님과 안병준 선생님의 글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답을 이 책에서 좀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작년에 있었던 내란 사태 등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과연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인지, 지금 예컨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겪어왔던 근대국가 건설 과정과 그리고 민주주의 수립 과정이 한국이 겪어왔던 과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후퇴를 했을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온다라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장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과연 단계에서 보여지는 조직화라든지 어떤 이런 무력 충돌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분명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신뢰도는 좀 보이고 있고, 게다가 민주화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었고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시민교육 등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민권 운동 이후로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교육 자체는 사실 학교 교육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좀 사실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교육 자체가 좀 후퇴를 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 정치가 분명히 등장한 것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정체성 정치를 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균열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좀 다른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바로 읽는
읽어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지명 선생님 토론 이후에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선생님 토론 잘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오늘 두 권의 책에 공유 중.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제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착오로 이제 지금 예, 두 번째 내전 대중혐오 법치가 아니라 지금 김정일 선생님 토론하신 저 책에 대해서 두 분 다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토론자이신 지병근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 듣고 질문이나 그런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병 선생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 지병근입니다. 김선일 선생님께서 뭐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뭐 제가 정리한 방식하고 조금 달라서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브라 월터는 NY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이요. 곳곳에서 불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다른 연구자들하고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2017년도에 CIA 이 Political Instability TF에 참여를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컨피덴셜한 문서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30년 동안 내전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탐복했던 거는 맥락에 맞는 사례들을 굉장히 잘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전이 발생한 국가들 또는 내전이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들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 영국,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알제리,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관련한 것,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수니파 문제,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미얀마의 무슬림, 그리고 필리핀의 민다나오, 그리고 이제 조지아의 압카지아, 그리고 뭐 언어적 갈등이 있는 뭐 스페인, 유크레인, 그다음에 이제 인도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아공이나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찍어주세요. 긍정적인 사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김선 선생님께서 이제 세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역사적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 저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풍부한 경험, 연구 경험을 전달하고 있고, 근데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회경제적인 문화적 구조를 고려하지만 행위자 중심의 설명을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 독자층은 이제 미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내전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답변과 관련해서 이게 제 생각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이 연구자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보면 이제 38개의 팩터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첫 번째가 이제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체성의 정치가 이제 과거의 계급 정치 또는 이념 정치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내전을 파워풀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노크라시는 아까 김선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건 팔로티4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 구역을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팔로티4는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10 플러스 10까지 레인지를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제 민주주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두냐면 이제 6 이상부터 민주주의를 두죠. 근데 이제 이 아노크라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정의는 뭐냐면 권위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그래서 경험적 분석에서는 -5부터 5까지의 값을 갖는 그 레인지를 이제 아노크라시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일종의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뭐 지역주의하고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념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념 정당이지만 그리고 계급 정당이지만 정책을 중시하는 거죠. 이 이념의 기초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그룹 어피너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단적인 친화성에 따라서 본인이 그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소 아노크라시 요 -5에서 5까지 요 영역에 있는 국가들이 정체성의 정치에 빠져버리면 이게 내전에 일어날 수 있다.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팩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그 에트닉 그 엔터프리니어십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분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지자들을 동원을 하고 이게 내전으로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다운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분파에 관련해서 이제 지위가 악화된 이제 분파들 그리고 희망의 상실 그러니까 호흡이 희망이 상실되면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렉트럴 디모크라시를 굉장히 중시를 하면서 이게 민주화의 이행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그게 민주주의를 이루어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색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렉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렉션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민주적인 밸류를 이제 더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이런 거였는데 저자는 그런 것보다는 일렉션에서 실패를 하면 그리고 이후에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면 이제 내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아까 김선일 선생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의 패배의 확실성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쉐브로스키가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언설턴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당선될지가 확실하면 이거는 민주화로 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하고도 이제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민주화로의 이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유형화를 시키는데 이 저자는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레짐 타입으로 설정하기보다 시빌 와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으면 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신근대화 이론이라고 얘기하나요? 데모크라타이제이션 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빌화 존으로 이제 아노크라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균열에 주목을 하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그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인종 그리고 에스닉 그룹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런 다양한 사회적 균열에 대한 주목은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전에 주목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도농 간의 갈등, 그래서 루럴 에어리어하고 이제
얼반 에리아를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도 백인이고 그리고 뭐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촌 지역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 다민족이죠. 그 멀티 에트닉 그룹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농촌이 아니라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용인을 하는데 이 농촌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백인만 살고 그리고 이 본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보수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 그리고 이주자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도농 간의 갈등에 주목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전과 관련해서 저자가 뭐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개념 중에 이제 predatory political parties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탈적인 정당, 그래서 일종의 팩셔널라이제이션을 이제 하는 그런 정당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다음에 팩션인데 이제 슈퍼 팩션,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롤리스니스의 스펙터 이게 그, 그 뭐죠? 이제 코미니즘의 유령이 다닌다 뭐 이런 그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그 무법의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한 법치를 통해서 이제 이주자들 그러니까 무법을 주장하는 이주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쓰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어, 예. 그,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내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보다는 팩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의 조작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전의 원인도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정체를 이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제 혐오와 비하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다리가 둘 달린 동물이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혐오 발언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하는 뭐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예, 그리고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제가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을 이용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킹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이 좋아요 기능 그리고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유튜브가 일종의 급진화의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 사례로 이제 미얀마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로힝야족에 대해서 이제 폭력 세력이고 이주자이고 그러니까 이 미얀마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재생산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 학살 행위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커버그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이런 그뭐 SNS 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 그, 그 소셜 미디어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초점을 뭐 그런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어, 이, 저거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을 얘기를 할 때 그 정치적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은 정치 양극화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팩셔널라이제이션이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것, 여기에 보면 이제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냐면, 리버럴이 더 리버럴이 되는 거, 그다음에 컨설버티브가 더 보수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정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정치 양극화가 내정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분파화가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과 관련해서 요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을 막으려면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세계적으로 이제 에트닉 그룹 간의 이제 군사적인 분쟁들이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멀티 에트닉 디모크라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노크라시를 탈피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제 법치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제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민교협에서 전남대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거였는데, 이 저자는 명확하게 혐오에 관한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SNS에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는 명확하게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 방안으로 예를 들면 어, 그, 쉐어링 하는 거를 이제 그 다시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미디어를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분파주의, 그리고 분열주의, 그리고 사회 분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팩셔널리즘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극복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함의를 말씀을 드리면, 관용도 중요하지만, 관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열이나 혐오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저자는 인터뷰한 거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연구를 아주 자세하게, 뭐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셨 분보다는 이제 그 도큐먼트, 문헌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엄격성이나 이런 것, 어, 보다는 이제 풍부한 사례들, 이거를 저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어, 포괄적으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 그것을 조금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뭐 한국에 관련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이거 미국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사실은 2달 전인가 제가 소속된 냉전학회에서 역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이동기 선생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일 현대사 하시는 분이 발표하시면서 얘기했던 강조했던 게
독일이 1950년대 전후에 그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른바 당시에 제기되었던 극우와 극좌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러저러한 어떤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된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일단 두 분 토론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게 선생님 두 분의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논평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질문이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뭐 이 책 한 권을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예, 미국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 책의 저술 의도가 이 트럼프가 그치. 등장한 미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상한 소위 뭐 저자가 얘기하는 표현을 빌자면 이제 분파와 팩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그러면 내전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함의, 한국 상황에서의 함의를 저희가 찾아내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꼭 이 책 자체의 한계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맥락이 닿는 부분들에 제가 많이 주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 그 지난번에 우리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그저께죠. 예,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배병희 선생님이 그 극우파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뿌리 깊지는 않다 이제 그런 평가를 쭉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도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그러면 좋지만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냐 뿌리가 그렇게 얕은 게 진짜냐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2030에 그러니까 광장에서 깃발을 흔드는 새롭게 등장한 2030하고 그 서부지법에서 그 난입한 2030하고 그 혐오와 그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서는 과연 그 두 그룹이 나눠질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파화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그 시각하고 다른 그런 거를 이제 제시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여기에 얘기한 정치적 양극화보다도 또 아니고 경제적 불평등도 이제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의문이 남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자가 이제 이 정체성의 정치 또는 팩셔널라이제이션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내전에 그 원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으로 뭐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저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저도 우리나라의 극우의 뿌리가 약하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확실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종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이런 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데 이제 큰 힘을 발휘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종교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종교적 정체성이 결합된 극우. 근데 이제 젠더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우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념적인, 여전히 이제 그 전통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옛날에도 이제 종교 세력이 이제 반공에 천착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새로운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형성할 만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반의 변화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배병인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 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도 이렇게 변화하는 게 그 점점점 하다가 이제 확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 힘은 뭐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누군가 김문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계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얼마 어제군요. 그 권성동이 이제 뭐 저기 그 단식 농성을 하면서 그 책을 몇 개 써왔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있고 뭐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뭐 등등 같은 뭐 책들이 많이 이런 책들이 대부분 그 미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글들이거든요. 그 트럼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좀 이게 또 인정을 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그야말로 학문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글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읽히고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 미국의 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나라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표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그 퀄리티 스코어 안에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한 70년대 이후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87년에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미국이라는데 뭐 민권 운동 같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민주주의적인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성 정치가 뭐 특히나 뭐 공화당의 어떤 그 서던 스트래러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특수한 현상이었고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체성 정치가 이 분파화의 아주 그 핵심적인 그 트리거, 그 요소입니다. 이 정체성 정책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연구도 한 연구는 그 왜 한국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교회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라는 어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90년대부터 계속 그 종교에 기반한 어떤 정당이 계속 설립이 되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계속 안 됐거든요. 지금도 뭐 전광훈이 뭐 열심히 뭐 하려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좀 잘 되지 않고 그때도 뭐 지역주의가 어떤 정체성 정치의 어떤 그 잠깐 뭐 언급하셨는데 이게 기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그렇게 또 가지는 또 않았고요. 그렇다면 한국 상황에서는 이 정치적 정치가 어떻게 보면 억제가 되고 있고 억제를 하고 있는 그 요인이 뭐가 어떤 한국 사회에 분명히 그 이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정치적 정치로 넘어가면서 그 분파화되지 않는 어떤 그 마지막 어떤 그 저항을 하고 있는 저항의 요소가 무엇인지, 뭐가 그것을 막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어떤 한국 사회를 그나마 그 지난번 내전 이후로도 그렇고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그 훼손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미국은 또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또 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바버라 월터도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을 설명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뭐 망하는지에 대한 온갖 그 글들을 읽을 때 조금 좀 조심해서 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예, 선생님들도 의견이나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참석하시려다가 간풍으로 인해서 못 오신 선생님, 예, 어떠신데요? 아, 예, 예, 제주도의 이소영입니다. 저는 아침에 돌풍으로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돼서 원래 마땅히 가서 제가 북토크 세팅을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저는 그 장기 출장 때문에 책을 아직 다 읽지를 못해서 오늘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을 다 못 읽어서 이게 토론으로 적절한 내용일지 판단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런
그 내전 상황에서 이른바 그 사법 파퓰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법 파퓰리즘이 일차적으로 뭐 위헌형법이나 상징형법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 엄벌주의의 남용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대신에 더 많고 강한 처벌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양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정의감이 임시 방편을 충족시켜서 정치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형법의 뭐 명확성 원칙이나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것이 무너지고 처벌이 무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저에게는 제가 알고 있던 사법 파퓰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보 이항 대립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 진보 진영에 속하는 쪽에서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보인 사법 파퓰리즘은 이와는 또 다른 양상이라서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혹시 이 책에서 그런 형태의 사법을 도구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연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책에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민주주의의 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 지명근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선거제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이 어떤 사회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어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내전 상황이 그러니까 아노크라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이 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 지위 상실이라든지 어떤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이후에 폭력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법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법이 공평하고 뭐 공정하고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이게 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불만이 키워져 나가 있던 상태에서 그 법의 판단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자신들의 불리하게 된다라면 그 판결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저항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가게 될 거고요. 아니라면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좀 결론 부분에서 그 저자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그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법치도 좀 공정하게 좀 가야 되고 하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만으로 어떤 이미 이 아노크라시 상태에 들어가 있고 사회에도 분파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 법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 뭐 공명정대한 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땐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사법부가 내렸던 방침이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뭐 유죄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폴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솔로몬식의 어떤 해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트럼프에 반대한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공정한 법치냐 뭐 잘못한 게 확실하면 처벌을 해야지. 반대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어떤 낙인을 찍어가지고 뭘 하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법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분파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면은 그 상태에서 법이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예, 질문이나 예, 있으십니까? 그러나 뭐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뭐 사실 그 민주주의의 상태에 있고 아노크라시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공명정대하게 집행되는 것도 그 법치가 지금 확립이 된다라면은 그 아노크라시로 후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후퇴한 상태라면은 그 상태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되돌리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사례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거 트럼프에 대해서든지 뭐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정말 공명정대한 어떤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참 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 정권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고 그냥 뭐 다시 한번 뭐 적폐청산 같은 것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그 법 집행에 있어가지고 그 분명히 그 지지하는 세력도 있겠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오히려 보면 그 지위 상실을 더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한국 법원이 오히려 뭐랄까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 때 시도하는 듯 하다가 이제 결국엔 실패를 한 거잖아요. 실패를 한 원인이 저는 가장 크게는 그 적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한 규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설정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정치학회에서도 적폐청산 그거 하면 나라가 또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해서, 저는 접근법을 좀 바꾸면, 근데 이제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명확한 위법적 행위를 한 세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더 쉽겠죠. 근데 이제 전 무엇보다도 이제 무엇을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혐오 발언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5.18을 폄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전에 겪었지만, 이제 그러면 혐오의 기준이 뭐야? 어떤 게 혐오 발언이고 어떤 게 혐오 행위야? 라고 하는 합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면 조이대가 뭐, 이렇게 판단했으니 조이대 탄핵해야 돼. 이 정도의 접근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민주주의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최소의 민주주의의 조건이고 그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엄벌주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엄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을 뭐 어떤 분들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광주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엄벌을 쳐야 된다. 내란 범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법 파퓰리즘, 사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아주 뭐 정확한 거 아시겠지만 당연히 무슨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이제 그 법제도에 이제 들어가서 무슨 뭐 사법 절차 이제 그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배심원제를 이제 다시 한번 강화를 하고 그리고 뭐 판검사에 대해 가지고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판사에 대해 선거로 뽑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법을 전공해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전 대전 혐오 법칙 이게 원령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상 다음 분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거기 법칙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선생님 그때 뭔가 질문이든 또는 뭐 네, 더 정리를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 그 운영위원으로 최근에 개업한 그 공주대 인사위원님께서 예, 지금 우리 이 채팅방에 뭐라고 올려주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시겠지만 극우가 실제로 뿌리 깊지 않다면 혐오나 정치적 갈등의 모습은 예전에도 존재하던 어쩌면 정치적 상수로 존재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왜 냉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 지금을 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전이요?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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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거기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채팅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얘기니까 미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여기까지 붙이셨네요. 네. 예, 일단 뭐 그 저자는 미국을 지금 내전 상태로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몇 가지 트리거들이 있는데 그 트리거들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우가 뿌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뭐냐 국회 토론회에서 그 배병인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극우에 대해서는 뭐 평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라는 거는 분명히 진행된 건 사실이고 지금 극우도 좀 등장을 했고 뭐 반대쪽은 뭐 그렇게 극좌 쪽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양극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우에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치적 사업가로 앙투네프로라고 이 사업가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건 뭐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트리거로 이게 정말 분파주의로 넘어가서 뭔가 조직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한국에서는 넘어야 될 허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정치 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법 체제가 미국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좀 그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법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뭐라고 영어로 스트링젠트는 뭐라고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거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참여를 막는 요인도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극우주의가 발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이런 어떤 극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정당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정당 정치가 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당 정치와도 근본적인 문제로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계입니다.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계가 어떻게 보면 정당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 어떤 밑으로부터 이제 오거나이즈 동원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엘리트들이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선거 때마다 하향식으로 동원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연계가 약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극우라는 것들이 뭐 실제 뿌리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 극우 세력이 정당 정치와 연결되는 통로 자체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그렇게 뭐 등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다수대표제 대통령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떤 사회 양극화와 어떤 분파화의 어떤 최적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오히려 어떤 이런 아직 소수적 상태에 있는 어떤 극우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네요. 예,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아까 김선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지역이나 또는 있다고 하지만 무슨 종교 혹은 더 이러저러한 이른바 정체성 정치에 기초한 어떤 정당이나 또는 어떤 정치 세력, 강력한 정치 세력과라고 하는 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팩션, 뭐 파벌이고 그게 이제 내전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체성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한국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강력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정체성 정치가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고 그게 어떤 정치 세력화되는 것들을 그 역설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차별이랄까요?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반공주의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거 좀 더 단순하게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예, 또 다른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좀그 학술적인 질문을 그리고 이제 정강제도 이제 양날의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라든지 인종으로 그게 이제 격화되는 부분이 없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든 그 국힘이든 선거 때는 대형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관료 집단들이 이제 완전히 그 공고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당연히 이제 뭐 이른바 지배 세력들이 이제 공고하게 있겠지만 그뭐 거기가 워낙 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고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최근에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뭐 이른바 지배 세력들이 이제 공고화되어 있어서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꽤 상당히 그 변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종교 집단이나 그 인종으로 이제 직결될 그런 폭로는 없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지금 극우 파시즘이 그렇게 뿌리가 깊다, 안 깊다라고 하는 거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그 혼돈스러운 질문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종 문제도 예.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점 증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잠재적으로 이게 뭐 이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분파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외국인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 갱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이 뭐냐면 외국인들 그뭐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력이 외국에서 공급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경우에 저희는 이제 미국과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뭐,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까 이제 방금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건 지금까지 이거에 맞다는 거고 저야말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 연구자로서 최근에 국내에서의 뭐 반중을 넘어서 현중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뭐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적이나 문제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냥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 때가 많은 게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3주 전인가요? 그 건대 앞에 그 중국 식당 요즘 거리에서 그 뭐죠? 그렇죠. 이때 자유대 학생인가요? 하여튼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점에서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형태는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게 얘기하자면 뭐 윤석열 지지 세력이라든지 또는 뭐 전광훈 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연계가 있다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요? 서울대에 있었던 뭐 트루스 포럼인가요? 그런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집단들과 뭔가 연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좀 더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을 획득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인종주의 또는 배회주의 이런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게 지금 이 전사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식의 팩션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뭐, 지난번 수요일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 한국 극우의 최근에 나타난 모습들은 또 독특한 현상인데, 굉장히 젊은 20대 남성 위주 주로 되는, 그리고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60, 70대 이상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집단이 어떤 일종의 그 연대를 맺어가지고 극우화를 추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그 원인이 뭔지는 참 논의를 해봐야 그 기본적으로 종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 특정 지역의 60, 70대가 갖고 있는 그 보수적인 말씀하신 대로 반공주의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영향이 크지 종교적인 영향은 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들과 20대는 분명히 특히 트루스 포럼이나 자유대학 같은 데는 분명히 그 종교에 기반을 한 어떤 집단인 것 같고요. 이 사이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윤종 선생 그 중국 연구자로서 지금 톡방에 들어가 계신데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화면을 끄고 있어가지고 안 들리나 봅니다. 예. 두 분 토론대선들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이나 의견, 토론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뭐 저는 뭐 얘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살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공포감도 느끼고 아니면 타 인종, 타 민족으로부터의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공포감일 수도 있고 근거가 있는 공포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저자가 얘기하는 게 어, 어, 그, 그건 뭐라 그러죠? 그 시큐리티 딜레마. 네, 그렇죠. 상대방이 공격을 해와서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력을 보강을 하면 또 상대방은 뭘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쟤네들이 전쟁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어떤 공포감의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이게 국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 대표적인 두 개 정당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서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어떻게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뭔가 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공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치 상대방이 집권을 하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나라가 그 내전에 빠지고 나라가 붕괴할 것 같고 이런 공포감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정치 상황은 진짜 폭발 직전의 어떤 그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이게 뭐 그냥 뭐 저는 이제 그 사례를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보수 절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에 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쓸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수적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이제 보수잖아요. 이분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들은 당연히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기형적인 방식으로 생존하는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제 보수가 저 정당은 내가 이제 지지할 수 있고 우리를 대표하는 정당이야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정당 체제의 형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지 간에 그 세력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형성하는 이게 차기 정부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제 정치 세력이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잖게 정치를 했는데,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저는 트럼프 얘기를 책에서 읽다 보면, 뭐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봐왔던 이 대통령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 보면 반공의식 계속 긁어내고 그리고 유튜브에 빠져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 나오거든요. 그, 그 특정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미쳤던 부정적인 역할들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사회 대개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폐 청산 시즌 2가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그 내란 세력을 완전 뭐라 그럴까 법에 어떤 이렇게 심판대에 올리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있었던 것 같은 어떤 적폐 청산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치인을 포함해서 보수 세력들의 어떤 공포감을 자극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더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지 그게 아마 차기 정부에 어떤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서 시큐리티 딜레마 그거는 굉장히 적절한 개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국힘 지지하는 제 아는 친구들은 상당히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그런 거하고 저번에도 한번 광주에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그랬었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보수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를 선언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이 얼마나 진짜로 그렇게 보수 당으로서 이제 선택해 줄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마치 일본 같이 자민당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양쪽을 아우르는 큰 보수 정당이 하나 서고 극좌 극우 몇 개 당이 형성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얘기가 좀 벗어나는 것 같지만 거대 좌와 우를 아우르는 거대 하나가 그런 생기고 정당이 있고 짜잘한 좌우 정당이 있고요. 우 쪽은 그래도 좀 이제 크겠지만 이렇게 두 개 지금 시속 게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비중으로 그래도 이제 과반이 넘는 정당이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선거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거가 등장하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의원 내각제는 아니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당 경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건 만약에
이 이후에 그야말로 그 절멸의 단계로 들어가서 만약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들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자기를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거.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대변해 주겠다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더 극단에 있는 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새로 등장하는 보수 세력은 아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정당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정치의 경쟁 구도가 무슨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런 그 대결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어떤 대결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파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그 단순 다수제 룰이기 때문에 양당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양당 중에 하나가 얼마나 세력을 넓힐 수 있느냐 이 문제이지 저는 한쪽이 대체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힘이 이미 영남 정당이잖아요. 이 예.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정당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도 이제 당연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강남에서도 저희 그 반윤석열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의료 대란이 된 것 때문이잖아요. 저는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까? 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설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일치 단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일치 단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선거법 협상할 때는 이제 본인들 의에 맞는 선택만 하고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저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 아니야?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독자 후보 전술을 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게 저는 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선거연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각 그 어차피 하나의 정당이 모든 이념적 스펙트럼을 이제 좌에서 우로 둔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둬야 되는 거고 그 중도이면서 진보인 정당은 이제 뭐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정당의 정체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대표하는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만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건강한 정당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제를 대신해서 이제 의원내각제 얘기들을 하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당장 의원내각제가 도입됐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재명을 비롯한 각계 지역 실거하는 이제 계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통제를 못하는 거죠. 정당에 대한 통제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를 사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못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통제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축소시키려면 내역대로 가려면 그 의지를 줄여줘야 하는 건데 그것만큼 정당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 이 부분들이 너무 심해져서 국민들이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정당 일반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 향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사회 대개혁을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북토크의 결론이었지 사회대계가 제일 중요하다. 결론이 좋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오늘 한 1시간 40분, 50분에 걸쳐가지고 원래는 이제 두 권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한 권에 대해서 바바라 볼트스가요? 애청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래서 그 원래 예정돼 있었던 두 번째 책은 다음 기회에 아까 또 김도현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